이봐요. 이건 정책이 아니라 도박입니다. 당장 중단시키세요. 국가는 쉽게 방향을 바꾸지 않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배우는 언어만큼은 더더욱 그렇죠.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베트남에서는 저온 세계가 경악할 기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단 1년 만에 불과 60년 전 전쟁의 폐허 속에서 원조로 연명하던 세계 최빈국의 언어가 한 나라의 미래를 결정짓는 제1회 국어로 등재되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젠 동남아시아 전체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단언컨대 이건 21세기 가장 위대한 언어혁명입니다. 총칼 하나 들지 않고 오직 실력과 경제력으로 세계의 자존심을 꺾어버린 대한민국.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유럽 엘리트들의 오만을 잠재우고 베트남의 심장을 뒤흔든 한국의 진짜 힘, 그 소름 돋는 진실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1년? 10년도 아니고 1년 만에 가능한 일이라고요? 국가는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특히 언어 정책은 더더욱 그렇죠. 언어는 역사이고 자존심이고 정체성이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2021년 베트남은 이 상식을 산산이 부셔버렸습니다. 한국어를 제1외국어로 격상시키면서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는 겁니까? 정치적 쇼일까요? 베트남은 프랑스가 언어를 남겨준 나라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확인해야 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어떤 나라길래 왜 한국어여야 했는지. 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장피에르 르클레르입니다. 프랑스 파리 출신이고요. 국제개발과 교육정책 분야에서 30년 넘게 일해왔습니다. 50개국 넘는 나라들의 외국어 정책을 평가했죠. 유네스코 언어정책위원회에서도 일했고요. 그 과정에서 하나를 확실히 배웠습니다. 언어 정책은 느립니다. 느려야 정상이죠. 제2외국어를 제1외국어로 올리는 데는 보통 10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베트남은 1년 만에 끝냈다고요? 저는 보고서를 받아들고 3번을 다시 읽었습니다. 2021년부터 한국어를 초등학교 3학년 정규 과정에 편입한다. 제1외국어로요. 한국어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관심도 없었죠. 제 머릿속 한국은 이랬습니다. 1950년대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 1960년대 세계 최빈국 중 하나. 미국 원조로 겨우 먹고 살던 곳. 몇 년 전에 본 다큐멘터리가 기억났습니다. 1960년대 한국 모습이었는데 초가집이 보였고 흙길을 지게 진 사람들이 걸어다녔죠. 그게 불과 60년 전입니다. 물론 지금은 다르다는 걸 압니다. 삼성, 현대, LG. 좋은 회사들이죠. 경제는 성장했고요. 하지만 그게 언어와 무슨 상관입니까? 경제 성장과 언어 위상은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한글을 검색했습니다. 세종대왕, 1443년 창제. 500년이라고요? 프랑스어는 1000년이 넘습니다. 표음 문자,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 흥미롭긴 합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그래봤자 문자일 뿐입니다. 언어의 힘은 문자가 아니라 역사에서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오래됐는지, 얼마나 많은 문학작품이 쌓였는지, 얼마나 많은 철학자들이 그 언어로 사유했는지 말입니다. 500년으로 뭘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웃었습니다. 한국어를 프랑스어와 같은 테이블에 올려놓는다? 이건 농담입니다. 프랑스어는 문화의 언어입니다. 몽테뉴가 프랑스어로 썼고 볼테르가 프랑스어로 생각했으며 사르트르가 프랑스어로 철학했습니다. 유네스코 공식 언어이고 국제 외교의 언어죠. 한국어는요? 삼성 공장에서 쓰는 언어 아닙니까? 저는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베트남 보고서 봤나? 응, 한국어 격상권이지. 자네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글쎄, 한국 기업들이 많이 들어갔잖아. 정치적 제스처 아닐까? 나도 그렇게 본다. 한국은 성공한 제조국이야. 인정해. 하지만 언어로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는 아니지. 언어에는 무게가 필요하거든. 역사적 깊이, 문화적 축적 말이야. 한국어에 그런 게 있나? 동료가 웃었습니다. 자네 말이 맞아. 베트남이 오판한 거야.
몇 년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걸. 저는 전화를 끊고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제 판단은 명확했습니다. 이 결정은 실패할 겁니다. 한국어는 전략 언어가 될 수 없습니다. 이건 일시적 현상이고 K-팝이나 드라마 때문에 젊은 세대가 과열 반응하는 거죠. 정부가 그 열기를 오판한 겁니다. 제2외국어를 제1외국어로 격상시키는데 10년이 걸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중해야 하거든요. 한 나라의 교육 시스템 전체를 바꾸는 일입니다. 그걸 1년 만에 한다? 이건 도박입니다. 베트남은 프랑스가 100년 가까이 통치했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학교를 세웠고 대학을 만들었으며 교육 시스템을 구축했죠. 프랑스어는 베트남에 뿌리내린 지 100년이 넘었습니다. 한국은 뭘 했습니까? 공장 몇 개 지었을 뿐입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정책은 3년 안에 철회될 것이다. 한국어는 베트남에서 제1외국어로 자리 잡을 수 없다. 역사가 없으니까. 깊이가 없으니까. 문화적 무게가 없으니까. 제 30년 경력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며칠 후 제 책상 위에 놓인 한 장의 보고서 앞에서 제 확신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베트남 노동시장 데이터를 받았습니다. 사실 찾아본 건 아닙니다. 제 조수가 보고서를 정리하다가 발견한 거였죠. 베트남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외국어 능력자 임금 격차 분석 자료였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냥 참고 자료 정도로요. 그런데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영어 능력자 평균 임금, 베트남 평균의 약 2배. 이건 예상 범위였습니다. 영어는 글로벌 언어니까요. 당연한 수치였죠. 그런데 그 다음 줄을 보는 순간 저는 다시 읽었습니다. 한국어 능력자 평균 임금, 최대 3배. 3배라고요? 영어보다 높다는 겁니까? 저는 보고서를 책상에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했거든요. 통계 오류거나 특정 산업에 국한된 수치일 거라고요. 하지만 보고서는 명확했습니다. 제조업, 서비스업, 물류업 전반에 걸친 데이터였습니다. 더 이상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같은 스펙, 같은 경력, 같은 나이일 경우 한국어 가능자가 우선 채용된다. 승진 속도도 빠르다. 이직 범위도 넓다. 해외 파견 기회는 2배 이상이다. 언어가 월급을 결정한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언어는 문화입니다. 소통의 도구이고 교양의 표현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언어가 돈으로 환산되고 있었습니다. 마치 기술 자격증처럼 말입니다. 저는 조수를 불렀습니다. 이 자료 확인했나? 네, 교수님. 베트남 정부 공식 통계입니다. 영어보다 한국어 임금이 높다는 게 맞나? 네, 특히 제조업 쪽에서 그렇습니다. 삼성, LG 같은 대기업 현지 공장에서 한국어 가능자에게 추가 수당을 주거든요. 추가 수당이라고요? 저는 다시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세부 항목을 확인했죠. 정말로 있었습니다. 한국어 능력 수당. 토픽 5급 이상 보유자에게 월급의 15%에서 30%를 추가 지급한다. 승진 평가 시 가산점도 준다. 이건 단순한 우대가 아니었습니다. 구조였습니다. 저는 짜증이 났습니다. 왜냐고요? 설명이 안 됐거든요. 언어는 이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언어는 천천히 스며듭니다. 세대를 거쳐 뿌리내리죠. 그런데 여기서는 언어가 즉각적인 보상으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마치 주식처럼, 투자 수익처럼 말입니다. 며칠 후, 저는 추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베트남 대학의 한국어 전공 취업률 통계였죠. 그리고 그 숫자를 보는 순간 불편해졌습니다. 한국어 전공 취업률 90% 이상. 프랑스어 전공은 70%였습니다. 저는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이건 기분 나쁜 숫자였습니다. 프랑스어는 문화의 언어입니다. 유네스코 공식 언어이고 국제 외교의 언어이며 문명의 언어죠. 그런데 취업률에서 한국어에게 밀린다? 더 읽어내려갔습니다. 베트남 국립대 언어국제대 한국어 전공생 약 900명. 일본어 전공, 중국어 전공을 추월했다. 2019년 대비 3배 증가. 지원자는 매년 늘고 있으며 경쟁률은 5대 1을 넘어섰다.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이건 유행이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젊은 세대는 늘 극단적이지.
K-팝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는 거야. 드라마 보려고. 이건 문화 소비 현상이지 전략 언어 선택이 아니야. 저는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했거든요. 하지만 며칠 후 또 다른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토픽 응시자 통계였죠. 2024년 베트남 토픽 응시자 62,985명. 2020년 대비 4배 증가. 시험 좌석이 부족해서 대기자가 발생했고 대행 접수까지 나타났다. 4배요? 이건 유행치고는 너무 가파릅니다. 저는 책상 위에 펼쳐진 숫자들을 다시 봤습니다. 임금 3배, 취업률 90%, 토픽 응시자 4배 증가. 하나하나는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들이 동시에 나타났다는 게 문제였죠. 설명되지 않는 숫자는 언제나 위험합니다. 저는 30년 경력으로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데이터가 일관되게 한 방향을 가리킬 때 그건 우연이 아니라는 것. 하지만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판단이, 제 기준이 틀렸다는 걸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이건 일시적 현상이다. 한류 열풍이 지나가면 사라질 거다. 언어는 문화로 선택되지 않는다. 역사와 필요로 선택되는 거다. 한국어에는 그 두 가지가 없다. 저는 그 자료들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숫자가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임금 3배, 취업률 90%, 토픽 응시자 4배 증가. 하지만 저는 제 판단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아니, 바꿀 수 없었죠. 30년 동안 쌓아온 기준을 무너뜨릴 수는 없었으니까요. 며칠 후, 저는 파리에서 열린 국제언어정책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유럽 각국의 언어 전문가들이 모이는 자리였죠. 점심 식사 자리에서 한 독일 교수가 물었습니다. 피에르, 베트남 한국어 격상건 어떻게 보나? 자네 의견이 궁금한데. 저는 포크를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전형적인 문화 현상의 과잉 반응이지. K-팝, 드라마, 그런 것들 때문에 젊은 세대가 열광하는 거야. 정부가 그 열기를 오판한 거라고 봐. 그럼 오래 가지 못할 거라는 건가? 당연하지. 이런 현상은 내가 수없이 봤어. 일본 애니메이션 열풍 때 일본어 학습자가 폭증했던 거 기억하나? 지금은 어떤가? 다 사라졌지. 한국어도 마찬가지야. 문화 소비 언어일 뿐이야. 다른 교수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동의했죠. 저는 안도했습니다. 제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와서 저는 다시 생각했습니다. 정말 문화 현상일까? 단순히 드라마와 K-팝 때문일까? 그렇다면 왜 임금이 3배나 되는 겁니까? 왜 기업들이 한국어에 추가 수당을 주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일시적인 거야. 젊은 세대의 선택은 늘 극단적이지. 몇 년 지나면 정리될 거야. 저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래야 잠을 잘 수 있었거든요.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났을 때 제 조수가 또 다른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베트남 교육부 내부 자료였는데 한국어 교사 채용 현황과 학교별 수요 조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대충 훑어볼 생각으로 펼쳤죠. 그런데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어 교실 정원 초과로 인한 대기 학생 수 약 2만 3천 명. 대기 학생이라고요? 저는 다시 읽었습니다. 배우고 싶어도 교사가 부족해서 못 배우는 학생이 2만 명이 넘는다는 겁니다. 프랑스어 교실은 빈자리가 있는데 한국어 교실은 자리가 없다는 거죠. 저는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베트남 아이들이 프랑스어보다 한국어를 선택한다. 프랑스는 베트남에 대학을 세웠고 교육 시스템을 만들었어. 한국은 뭘 했지? 공장을 지었을 뿐이잖아.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걸. 2만 3천 명의 대기자는 우연이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베트남에서 20년 넘게 프랑스 문화원을 운영하고 있는 친구였죠. 마크, 솔직히 물어보겠네. 베트남에서 프랑스어 위상이 어떤가?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피에르, 자네도 느끼고 있잖아. 예전 같지 않아. 젊은 세대는 프랑스어를 배우지 않아. 문화원 등록생도 해마다 줄고 있고. 한국어 때문인가?
그것만은 아니야. 하지만 확실히 영향은 있지. 아이들이 선택을 하거든. 프랑스어냐, 한국어냐. 그리고 요즘은 한국어를 선택해. 왜지? 취업 때문이야. 삼성 공장에 들어가려면 한국어가 필요하거든. 월급이 달라. 그게 현실이야.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월급. 또 월급이었습니다. 언어가 문화가 아니라 월급으로 선택된다는 게 제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언어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거든요. 언어는 역사이고 깊이이고 문명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언어가 취업 도구였습니다. 저는 나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유행이야. 분명히 유행일 뿐이야. 언어는 수백 년의 역사 없이는 뿌리내릴 수 없어. 한국어에는 그런 역사가 없어. 베트남에는 프랑스어가 있고 그건 100년 역사야. 한국어는 기껏해야 20년이지. 저는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말입니다. 하지만 2주 후 저는 베트남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했거든요. 이 현상이 정말 유행인지 아니면 제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건지. 그리고 하노이의 한 초등학교 복도에서 저는 멈춰 섰습니다. 프랑스어 교실과 한국어 교실이 나란히 있었거든요. 하나는 텅 비어 있었고 하나는 복도까지 아이들이 넘쳐났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보고서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하노이는 습했습니다.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느껴지는 열기와 습기가 셔츠를 파고들었죠. 저는 택시를 타고 시내로 향했습니다. 베트남 교육부 관계자가 추천해준 학교 목록이 가방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중 3곳을 방문하기로 했죠. 첫 번째 학교는 하노이 외곽의 공립초등학교였습니다. 오전 10시쯤 도착했는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복도에 가득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저를 맞이했고 저는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외국어 교육 현황을 확인하러 왔습니다. 특히 프랑스어와 한국어 수업을 참관하고 싶은데요. 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복도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3층 복도 끝에 2개의 교실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왼쪽이 프랑스어 교실, 오른쪽이 한국어 교실이었죠. 저는 먼저 프랑스어 교실 문을 열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아이들이 7명 정도 앉아 있었고 선생님이 칠판에 알파벳을 쓰고 있었습니다. 교실 뒤쪽 자리는 텅 비어 있었죠. 3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실에 7명이었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오른쪽 한국어 교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기도 전에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들이 따라 읽는 소리였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문을 여는 순간 저는 놀랐습니다. 교실이 가득 차 있었거든요. 책상마다 아이들이 앉아 있었고 뒤쪽에는 서서 수업을 듣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복도까지 몇 명이 문틈으로 들여다보고 있었죠. 같은 학교, 같은 시간, 같은 3학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7명, 한쪽은 40명이 넘었습니다. 저는 복도에 서서 한참을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학교만 특수한 경우일 거라고요. 하지만 두 번째 학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프랑스어 교실 10명, 한국어 교실 35명. 세 번째 학교는 더 심했습니다. 프랑스어 교실 5명, 한국어 교실은 대기자 명단까지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광경을 부정할 수는 없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저는 한국어 교실에 남아있던 몇몇 아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통역사가 옆에 있었고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한국어를 배우니? 한 여자아이가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삼성에서 일하고 싶어요. 삼성? 너 몇 살인데? 9살이요. 우리 언니가 삼성 공장에서 일해요. 한국어 할 줄 알아서 관리자가 됐어요. 다른 남자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LG요. 아빠가 LG 공장에서 일하는데 한국어 하는 사람이 월급을 더 많이 받는데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9살, 10살 아이들이 취업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월급을 이야기하고 있었죠. 드라마도 K-팝도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프랑스어는 배우지 않니? 아이들이 서로 얼굴을 봤습니다.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프랑스어요? 그건 뭐 하는 데 써요? 그 질문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프랑스어가 뭐 하는 데 쓰냐고요? 프랑스어는 문화의 언어이고 외교의 언어이며 문명의 언어입니다.
하지만 그 대답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알았거든요. 이 아이들 앞에서 그런 말은 공허하다는 것을요. 저는 교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서서 창밖을 봤습니다.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죠. 그 아이들 중 몇 명은 10년 후 삼성공장에서 일하고 있을 겁니다. 한국어로 보고서를 쓰고 한국어로 회의하고 한국어로 승진하겠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본 숫자들, 임금 3배, 취업률 90%, 토픽 응시자 4배 증가. 그건 통계가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들의 선택이었습니다. 9살 아이가 미래를 계산하는 선택이었죠. 보고서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언어 정책을 평가해왔습니다. 수십 개국의 보고서를 읽었고 수백 개의 통계를 분석했죠. 하지만 이 교실 앞에서 저는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문화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역사를 말하지 않았고 문명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삼성을 말했고 LG를 말했으며 월급을 말했습니다. 그 순간 언어는 이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보고서를 쓰려고 했죠.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써야 할지 몰랐거든요. 이건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호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죠. 9살 아이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삼성에서 일하고 싶어요. 월급이 달라요. 저는 그 말을 지우려고 했지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감정을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30년 경력의 전문가답게 냉정하게 데이터를 다시 보기로 했죠. 교실의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구조를 봐야 했습니다. 저는 베트남 상공회의소에 연락했습니다. 한국 기업 진출 현황 자료를 요청했죠. 이틀 후 이메일로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며 파일을 열었습니다. 한국 기업 베트남 진출수 약 9,000개에서 1만 개. 저는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1만 개라고요? 이건 단순한 진출이 아니었습니다. 베트남 산업 전반에 한국 기업이 박혀 있다는 뜻이었죠.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유통업. 거의 모든 분야에 한국 기업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주요 기업 고용 현황이 나왔죠. 삼성 베트남 공장, 직접 고용 약 16만 명. 협력업체 포함 시 수십만 명 추가. LG, 현대차, 포스코, 롯데. 각각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을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특정 지역에서는 한국 기업이 최대 고용주였죠.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이건 외국 기업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경제축이었습니다. 베트남 노동시장에서 한국 기업은 선택지가 아니라 필수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가 설명됐습니다. 삼성공장 이야기가 아이들 입에서 나온 이유도 명확해졌죠. 이건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옆집 언니 삼촌, 이웃의 이야기였던 겁니다. 저는 다시 자료를 펼쳤습니다. 이번엔 인사구조를 봤습니다. 한국 기업 현지 채용 조건, 승진 구조, 급여 체계. 읽으면 읽을수록 명확해졌습니다. 한국어는 입사 우대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입사 이후를 결정하는 언어였죠. 일반 생산직으로 들어가면 월급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를 할 줄 알면 달랐습니다. 현장 관리자가 될 수 있었고 중간 관리자로 승진할 수 있었습니다. 본사와 소통하는 직책을 맡을 수 있었죠. 그리고 그 자리들은 월급이 2배, 3배 차이가 났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직이었습니다. 한국어를 할 줄 아는 베트남 직원은 삼성에서 LG로, LG에서 현대로, 현대에서 다른 한국 기업으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1만 개의 한국 기업이 하나의 거대한 노동시장을 형성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어는 그 시장의 패스였죠. 저는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한국은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홍보하지도 않았죠. 대신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일자리를 만들고 임금 격차를 만들고 승진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스스로 움직였습니다. 이건 문화가 아니라 구조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하노이 거리에 오토바이들이 가득했죠. 그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는 사람들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한국 기업에서 일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들의 자녀 중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을까요? 며칠 후, 저는 베트남 노동부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비공식 면담이었죠. 조용한 카페에서 그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한국어를 제1외국어로 격상시킨 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뭡니까? 대응이었습니다. 시장이 이미 한국어를 선택했거든요. 기업들이 한국어 가능자를 우대하고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그냥 뒤늦게 따라간 겁니다.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계속 말했습니다. 10년이 아니라 1년 만에 결정한 이유도 그겁니다. 기다릴 시간이 없었어요. 한국어를 못하는 젊은이들과 한국어를 하는 젊은이들 사이의 격차가 너무 빨리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교육 불평등이 심화될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이해됐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한국어를 밀어준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어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겁니다. 시장이 먼저 움직였고 정부는 그걸 인정한 거였죠. 호텔로 돌아와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선택이 아니라 수렴이었다. 프랑스어는 존중받는 언어입니다. 아름답고 우아하며 역사가 깊죠. 하지만 베트남에서 한국어는 존중받는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필요한 언어였습니다. 그리고 필요는 존중보다 강력합니다. 저는 그제야 인정했습니다. 이건 전략이라는 것을. 한국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결과적으로 이건 완벽한 전략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베트남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한 가지를 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9살, 10살 아이들이 정말로 계산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부모의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건지 확인하고 싶었죠. 그래서 저는 다시 학교를 찾았습니다. 이번엔 하노이가 아니라 호치민의 한 초등학교였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허락을 받고 저는 한국어 수업이 끝난 후 교실에 남았습니다. 아이들 10명 정도가 자리를 정리하고 있었고 저는 통역사와 함께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너희들 한국어 배우는 게 재미있니? 한 남자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재미있어요. 왜 배우는 거야? 아이는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나중에 삼성회사 들어가려고요. 너 몇 살인데 벌써 그런 생각을 하니? 10살이요. 우리 형이 삼성 다니는데 한국어 할 줄 알아서 팀장 됐어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옆에 있던 여자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LG 다니고 싶어요. 엄마가 LG에서 일하는데 한국어 하는 사람들은 월급이 더 많대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배워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드라마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K-팝 이야기도 하지 않았죠. 그저 형의 승진을, 엄마의 월급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영어는 안 배우니? 영어도 배워요. 근데 한국어가 더 중요해요. 왜? 한국 회사가 더 많으니까요. 우리 동네에 삼성 공장 있고 LG 공장도 있어요. 영어 쓰는 회사는 별로 없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10살 아이가 노동시장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언어가 더 쓸모 있는지 계산하고 있었죠.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한국어 선생님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아이들이 정말 취업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는 겁니까? 선생님은 피곤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부모들이 직접 와서 부탁해요. 한국어 꼭 가르쳐 달라고요. 자기 자녀가 나중에 좋은 직장 다니려면 한국어가 필수라고 하더군요. 그럼 문화적인 관심은요? 드라마나 K-팝 같은 건요?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들이 돈을 내고 보내는 이유는 그게 아닙니다. 미래 때문입니다. 이 아이들이 20살이 됐을 때 어떤 언어가 필요할지 계산하는 거죠. 저는 학교를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골목마다 한국 기업 간판이 보였습니다. 삼성, LG, 롯데. 편의점도 카페도 식당도 한국 브랜드였죠. 아이들은 매일 이 거리를 걸으면서 한국을 봤을 겁니다. 그리고 계산했겠죠. 저 회사에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한지. 그날 저녁, 저는 베트남 교육부가 발표한 또 다른 자료를 받았습니다. 한국어 교육 확대 계획이었죠. 2024년 기준 초등학교 3학년부터 한국어 정규 과정 편입. 79개 학교, 1만 1,600명 학생.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5년 내 200개 학교로 확대 예정. 목표 학생 수 5만 명. 저는 숫자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왜 초등학교 3학년부터일까? 왜 대학이 아니라 초등학교부터 시작한 걸까?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시간 때문이었습니다. 언어는 시간 싸움이거든요. 성인이 되어 한국어를 배우면 늦습니다. 이미 노동시장에 진입한 세대는 격차를 따라잡을 수 없죠. 하지만 초등학교 3학년부터 배우면 다릅니다. 그 아이들은 15살에 한국어로 대화하고 18살에 한국어로 면접을 보며 20살에 한국어로 일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10년 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20년 후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정부는 아이들을 보호한 게 아니었습니다. 국가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어를 못하는 세대와 한국어를 하는 세대 사이의 격차가 국가 전체의 경쟁력, 격차가 될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서둘렀던 거죠. 1년 만에 결정을 내린 이유였습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하노이의 밤 풍경이 펼쳐졌죠. 저 도시 어딘가에서 9살 아이가 한국어 단어를 외우고 있을 겁니다. 삼성에 들어가기 위해서요. 10살 아이가 한국어 문법을 공부하고 있을 겁니다. 형처럼 팀장이 되기 위해서요. 저는 30년 동안 언어를 문화로 봤습니다. 역사로 봤고 깊이로 봤으며 문명으로 봤죠. 하지만 이 아이들은 언어를 도구로 봤습니다. 미래로 봤고 생존으로 봤으며 계산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옳았습니다. 프랑스어는 아름다운 언어입니다. 하지만 베트남 아이들에게 아름다움은 사치였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월급이었고 승진이었으며 미래였습니다. 한국어가 그걸 줬습니다. 저는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가르쳤다. 그들은 미래를 선택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유행이 아니라는 것을. 이 아이들은 너무나 현실적이었다는 것을. 파리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있었지만 키보드를 두드릴 수 없었죠. 베트남에서 본 것들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텅 빈 프랑스어 교실, 넘쳐나는 한국어 교실, 그리고 9살 아이의 눈빛. 제 조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괜찮으세요? 베트남 보고서는요? 아직. 마감이 이번 주인데요. 알아. 하지만 쓸 수가 없었습니다. 뭘 써야 할지 몰랐거든요. 30년 경력이 무너지는 데는 단 일주일이면 충분했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흩어진 자료들을 다시 봤습니다. 베트남 정부의 1년짜리 결정, 임금 격차 3배, 한국 기업 1만 개,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하는 한국어. 하나하나는 이미 봤던 숫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이 숫자들이 처음 봤을 때와 다르게 보였거든요. 저는 노트를 펼치고 숫자들을 다시 배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퍼즐처럼요. 1만 개의 한국 기업 수십만 명의 일자리, 한국어 가능자 임금 3배 대학생들, 한국어 전공 폭증. 초등학교 대기자 2만 3천 명 정부의 1년짜리 결정. 그 순간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나 앉았습니다. 이건 정부가 시작한 게 아니었습니다. 기업이 시작했고 노동시장이 움직였으며 아이들이 반응했고 정부가 마지막에 인정한 거였습니다. 순서가 거꾸로였던 겁니다. 10년을 1년으로 줄인 이유도 이제 보였습니다. 성급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늦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시장은 한국어를 제일 외국어로 만들어버렸고 정부는 그냥 뒤늦게 공식화한 것뿐이었죠.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내가 순서를 거꾸로 봤구나. 저는 정부 정책을 평가하러 갔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평가해야 했던 건 정부가 아니라 시장이었습니다. 기업이었고 임금이었으며 아이들의 선택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용기를 내서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첫 문장을 쓰는데 1시간이 걸렸습니다. 나는 틀렸다. 그 다음 문장은 더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제 안다. 저는 밤새 보고서를 썼습니다. 새벽 4시가 넘어서야 마지막 문장을 완성했죠. 베트남 한국어 격상 사례는 21세기 언어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보여준다. 정부가 언어를 선택하는 시대는 끝났다. 이제 시장이 언어를 선택하고 정부는 그것을 인정할 뿐이다. 한국어는 그 첫 번째 증거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나서 저는 이상하게 후련했습니다.
30년 경력을 부정하는 보고서를 쓴 건데 말입니다. 2주 후 유네스코 언어정책위원회 의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피에르, 자네 보고서 읽었네. 네. 동료들 반응이 재밌더군. 절반은 충격받았고 절반은 자네가 미쳤다고 하더군. 저는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는 자네 편일세. 자네가 본 게 맞아. 우리 모두가 틀렸어. 언어는 이제 문화만으로 안 돼. 경제가 움직이는 거야. 감사합니다. 다음 주 긴급회의를 소집했네. 자네가 발표해줬으면 하는데. 무슨 회의입니까? 아시아 언어 확산 패턴 재평가. 한국어만이 아니야. 중국어, 일본어, 모든 아시아 언어를 다시 봐야 해. 그리고 그 시작이 자네 보고서일세.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한 게 뭡니까? 그저 제가 틀렸다고 인정한 것뿐인데 그게 회의 소집 이유가 된다고요? 하지만 이해됐습니다. 30년 동안 우리는 모두 같은 방식으로 언어를 평가해왔습니다. 문화, 역사, 문명. 그런데 한국어는 그 공식으로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당황한 거였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파리의 거리, 에펠탑, 센강. 프랑스는 여전히 아름다웠고 프랑스어는 여전히 우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아름다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우아함만으로는 선택받지 못한다는 것을. 베트남 사람들은 프랑스어의 아름다움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한국어의 필요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 앞에서 제 30년 경력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는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아래 작게 덧붙였습니다. 한국어, 나는 너를 과소평가했다. 미안하다. 다음 주 회의는 예상대로였습니다. 논쟁도 있었고 반박도 있었죠. 하지만 제 보고서는 결국 통과됐습니다. 아시아 언어 정책 재평가의 시작점이 된 겁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베트남에 갔습니다. 이번엔 초대를 받았습니다. 베트남 교육부가 주최하는 외국어 교육성과 보고회였죠. 저는 초대장을 받고 망설였습니다. 1년 전 그곳에서 제 모든 확신이 무너졌으니까요. 하지만 결국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하노이 컨퍼런스홀, 무대 위 대형 스크린에 숫자가 떴습니다. 한국어 학습자 수 2025년 기준 15만 명 돌파.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1년 전만 해도 1만 1,600명이었습니다. 1년 만에 10배 이상 증가했다는 겁니까? 베트남 교육부 장관이 발표했습니다. 한국어 제1외국어 격상은 올바른 결정이었습니다. 한국어 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취업률은 95%에 달하며 평균 초봉은 한국어를 못하는 졸업생보다 2.8배 높습니다. 2.8배. 숫자는 더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장관은 계속 말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제 다른 나라들도 우리를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이 베트남 사례를 연구하러 왔습니다. 오후 세션에서 태국 대표가 발표했습니다. 태국도 2026년부터 한국어를 제2외국어 정규 과정에 편입합니다. 베트남 사례가 증명했습니다. 한국 기업 진출 규모와 언어 수요는 비례한다는 것을요. 인도네시아, 필리핀도 같은 계획을 밝혔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베트남은 시작이었다는 것을. 도미노가 쓰러지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저녁 만찬 자리에서 1년 전 만났던 한국어 교실 선생님이 제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프랑스어는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프랑스어는 과거입니다. 한국어는 미래고요. 부모들은 아이의 미래를 선택했을 뿐입니다.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현실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다시 그 초등학교를 찾았습니다. 복도에 섰죠. 프랑스어 교실은 여전히 한산했습니다. 5명. 그리고 한국어 교실은 복도까지 넘쳐났습니다. 1년 전보다 더 많았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1년 전 만났던 그 아이가 뛰어나왔습니다. 삼성에 가고 싶어요라고 했던 그 아이요. 아직도 삼성 가고 싶니? 네. 그런데요, 저희 형이 진짜 삼성 들어갔어요. 한국어 시험 봐서 붙었대요. 월급이 엄마보다 많대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1년.
단 1년 만에 그 아이의 형은 삼성에 입사했고 그 아이는 한국어 문장을 쓰고 있었습니다. 공항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마다 한국 간판이 1년 전보다 더 많았습니다. 베트남은 한국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필요했으니까요. 미래였으니까요. 비행기에서 저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1년 전 나는 한국을 지역 언어 수준으로 봤다. 프랑스어와 같은 테이블에 올릴 수 없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베트남은 한국을 선택했다. 태국도 인도네시아도 필리핀도 뒤따르고 있다. 프랑스는 100년 동안 베트남을 지배했지만 베트남 젊은이들은 프랑스어를 선택하지 않았다. 한국은 단 20년 동안 공장을 지었을 뿐인데 베트남은 한국어를 제일 외국어로 격상시켰다. 이게 현실이다. 문화는 존중받지만 필요는 선택받는다. 역사는 아름답지만 미래는 강력하다. 프랑스는 베트남의 과거였지만 한국은 베트남의 미래다. 그리고 미래는 언제나 과거를 이긴다. 파리에 도착했습니다. 에펠탑이 보였고 프랑스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세계는 바뀌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필요하게 만들었습니다.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선택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떤 문화 정책보다, 어떤 언어 외교보다, 어떤 역사적 자부심보다 강력했습니다. 30년 전 제가 이 일을 시작했을 때 한국은 제 시야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은 제가 가장 주목하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증명했으니까요. 21세기에는 총이 아니라 일자리가 힘이고 군대가 아니라 기업이 영향력이며 식민지가 아니라 필요가 언어를 움직인다는 것을. 베트남은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그 선택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조용하지만 강한 나라. 크지 않지만 깊이 박힌 나라. 말하지 않지만 선택받는 나라. 그것이 한국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금까지 프랑스 언어 정책 전문가 장피에르 르클레르가 베트남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10년을 1년으로 압축한 베트남의 결정, 그리고 그 중심에 있던 한국어. 프랑스 엘리트의 오만함이 무너진 교실, 9살 아이가 계산하는 미래. 한국은 말하지 않았지만 세계가 선택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룬 이 놀라운 현실을 주변에 널리 공유해주세요. 우리의 자부심이 더 큰 도약을 만듭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이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